예,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올해 우리 또 24년도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1차에 경제학 원론이죠. 그래서 경제학 원론은 이제 우리 학원 커리큘럼상 경제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대학에서 공부했던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경제학을 되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 하기에 선택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느 정도는 경제학 공부를 하셔서 그 경제학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시험제도가 이제 크게 개편이 된 거죠. 출제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니까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히 크겠죠. 야, 이거 뭐 공부 분량이 2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우리 노무사 시험이 25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감정평가사나 다른 시험, 그 보험계리사, 회계사, 감정평가, 여기서는 40문항씩이죠. 그래서 보면은 출제 범위가 뭐 넓어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 출제되던 그 사항에서 출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 심리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보시면 제가 거기에 경제 원론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가이드 하는 형식으로 그 자료를 올려놨는데, 나머지 부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최근 5년 기출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여기서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만 나누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최근 5년 그래요. 평균적으로 쭉 보시면 미시경제학이 과거엔 약간 많죠. 거시보다 한두 문제 많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국제경제학이 무역론하고 수지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경제학에서 거의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해 무역론, 한 해 수지론. 작년에는 국제 수지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 그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고, 그래서 국제경제학을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스킵했습니다. 국제경제학 그 많은 분야인데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또 국제경제학 내용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스킵하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기를 스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2개 내지 3문제씩은, 지금까지 한 문제만 나왔었는데 40문항이 되게 되면 국제경제학에서도 아무래도 출제 분량이 아주 극히 작았었는데 여기가 2-3문제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역론, 수지론도 이제 같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제경제학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다른 부분은 거의 이제 다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경제성장이론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40문제가 되면 경제성장이론도 이제 매년 출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길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열흘 강의했습니다. 1시간에 3시간씩. 그러니까 30시간이었죠. 근데 올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되게 마찬가지지만 그 이론 정리하는 수업 시간이 저희는 이틀, 그러니까 6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경제학이나 경제성장론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를 기출 해놨을 때도 고급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경제 원론, 그 수준을 약간 넘는 문제들이다. 조금 플러스 알파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급이라고 해놨는데, 뭐 심화 문제라고 해도 좋고요. 거의 뭐 심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23년도에 우리 경제 원론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또 계산 문제도 보시면 대개 보면 계산 문제가 25개에서 8개, 7개, 8, 9개 요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작년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 계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이론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거기 제가 고급을 미시것이 3문제씩 해서 6문제 예년하고는 뭐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아마 대단히 이거 어떡할까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노무사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우리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시자고요. 우리가 1차 시험에서 평균 60 과락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00점 맞겠다 하는 마인드에서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7 내지 80점 득점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실제 시험 점수가 한 60대 이상만 나오면 어때요? 평균 점수 갉아먹지 않고 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득점하는 목표치를 약간 낮추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가 높은 고급 심화 문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도요. 강의함에 있어서도 출제 빈도수가 아주 극히 미약한 부분은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시간 투입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시험 거기다가 우리 1차 시험에서 너무 체력 낭비할 수 없잖아요. 1차 시험에서는 합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학이 다른 과목보다는 공부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번 조금 하셨으니까 이제 별 걱정은 안 하지만 대단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그러나 경제학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출제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그렇죠? 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노무사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 정도 공부하면은 우리 이론 정리해서 크게 시간 안 들이고 다른 과목 외우고 또 뭐 분석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경제학을 좀 알고 시작하면 경제학은 득점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7 내지 80점이다.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겠다. 과락은 안 돼요. 근데 경제학 생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락의 위험성도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요. 심화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그러니까 23년도 문제 같은 거 딱 받아보시면 뭐 굉장히 놀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지 않던 문제인데.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보면 60점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장에서 대응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점수가 나올 때 선택 과목에 그렇죠? 그 표준 편차 평균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것이 정규화 점수 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조직론이 평균 점수가 80인데 경제학이 평균 점수가 60이 나왔다. 그럼 그 불이익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작년과 같이 예외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계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 나오면 과감하게 스킵하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기본적으로 볼 때 40문제에서 한 15 미시 거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머지 5개 국제경제학에서 5개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국제경제학이 적어도 3문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시하고 거시하고 비중을 보면 우리 노무사 시험이니까 거시경제학보다는 미시경제학의 출제 빈도가 약간 높았어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보면은 12개 아주 같은 문항수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 뭐 이 빈도가 조금 높다 낮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미시것이 같은 비중을 놓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작년도 23년 문제 난이도 보시고 놀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담이지만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평균 합격 점수가 85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전공자들이 많으니까 과락도 많이 나오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에 가서, 문제풀이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시간 수가 조금 늘릴게요. 문제풀이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 만들어 드릴 건데, 노무사 시험 문제 중심, 최근 5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집을 제가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시면, 아, 출제 분석도 여러분 하실 수 있고, 문제풀이 하고, 그 안에서 정리하시면 경제학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그 올려드린 자료에 최근 5년 노무사 1차 경제학 원론 시험 문제를 제가 진도별로 소팅해서, 분류해서 전부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면서 진도 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그 출제 문항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론 들으면서 내가 어느 만큼 접근할 수 있어. 문제풀이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다만 로드맵으로 경제학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되었다 하는 그런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 잘 안 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문제풀이 시간에 가서 하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론을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론 강의 수업을 듣는데, 강의 수강하실 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팁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경제학 분량이 많아요. 이 책 교재도 아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혐오스럽죠. 이게 두껍단 말이에요.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제학을 아주 다이제스트해서 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책 제목 붙인 대로 한 권으로 끝내자. 이걸로 뭐 추가해서 다른 이론책 볼 필요 없이 끝내자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편이에요. 그리고 빠짐없이 전 범위를 다 커버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7급 공무원 시험 대비하는 책으로 거기를 겨냥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제 7급 준비가 굉장히 범위는 경제학 전 범위니까 샅샅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 거죠. 그 난이도 수준은 우리 시험 노무사 7급 공무원 시험 그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계산 문제 비중도 많고요. 우리 시험하고 그다음에 보험 계리사 정도 이 책, 그다음에 각종 공기업 할 때 이 책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보면 그 감정평가사하고 공인회계사 시험 있죠. 그 시험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다루는 주제가 조금 더 설명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책은 회계사나 감정평가사 그 출제 범위, 출제 난이도까지는 가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끔 공인회계사 책 그런 거 연습 문제 푸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거 체력 낭비입니다. 오버웨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노무사 시험 수준에,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공인회계사 책 아니고요. 7급 공무원 경제학 그 책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도 우리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범위는 전 범위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이드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노무사 기출문제 최근 5년 그 정도로 보시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교재는 제가 작년까지 쓰던 교재가 있었는데 우리 학원 전체가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자, 이렇게 이제 시리즈화 해가지고 제목만 바뀌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교재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 교재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개정된 내용은 그 안에 약간의 부분에 조정됐으니까, 경제학은 뭐 크게 법률이 개정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으니까 작년도 이론 가지고
이론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그냥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겠는데 그거는 뭐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기본서로 진행이 되는데 강의가 쭉 이루어질 때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판서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 그림하고 수식 중심으로 칠판이 쭉 채워지겠죠. 그러면서 그 그림이나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서술 말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제 부탁은 우리 이론을 한 방에 끝내자 이거지.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공무원 강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공무원은 전범위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 시간 짧고 제가 판서를 아주 집약적으로 빠르게 할 건데 이 판서 내용은 여러분 반드시 노트해 달라. 여러분 노트, 수학 노트가 있어야 하십니다. 그냥 책에다 밑줄 긋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책에다 밑줄 긋고 거기다 뭐 조금 덧붙이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경작은 그림 그리면서 이해하고 계산 문제 풀이 과정 하기 때문에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림 그리고 수식 같이 써보는 게 바로 시험장에서 문제 풀고 문제 해석하는 거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요거 꼭 한번 하세요. 근데 노트 뭐 이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노트 하게 되면 자 가지고 와서 수직 수평선 그리고 그림도 막 컬러풀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객관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따라 그리면서 그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론 정리하는 것이니까 한번 그려봐라. 반드시 제가 강의하는 내용, 판서 내용은 노트를 하셔가지고 이걸로 복습 자료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수업 3시간, 우리가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3시간 수업 듣고 돌아서서 다 기억이 명쾌하게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3시간 강의니까 아주 완벽하게 복습한다고 하게 되면 한 1.5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1.5배 좀 그렇다 하게 되면 1. 그러니까 강의 3시간 들으시고 복습 3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복습할 때 이게 복습 자료가 되겠죠. 이 자료를 노트한 걸 보시면서 교재 참조하시고 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요거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강의 들으시고요. 바로 뭐 이틀 후에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일주일 후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수강했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수험생한테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절대절명입니다. 3시간 수업 듣고 흐뭇하게 내가 다 이해가 됐다. 우리 기억이 그렇죠.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돼 있지 않아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좀 지나면 날아가죠. 포맷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강의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의 노트 중심으로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빠른 시간 안에 강의 들으시고 근데 이건 경제학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원에 다른 과목 쭉 여러 과목을 들으실 테니까 과목별로 그렇게 타임 스케줄, 시간표를 짜셔야 돼. 수험생들은 자기 1년 이제 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복습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우리 교재, 요 이론서 연습 문제가 붙어 있죠. 요거를 가능하면 풀었으면 좋아요.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뒤에, 편 뒤에 쭉 연습 문제를 붙여놨는데 연습 문제 출처는 제가 다 지워놨어요. 오히려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냐 이런 거 쓸데없는 관심일 것 같아서 출처는 싹 지워놨어요. 그리고 요 연습 문제는요. 이론 흐름을 따라서 한 번씩은 정리해 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제가 연습 문제, 기출문제, 각종 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론 강의 들으시고
요거를 같이 풀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 많은 시간 들일 필요 없다. 이론 정리하고 복습하고 해서 해주고 나중에 문제풀이. 그러면 60점, 70점 이상 맞는 것은 큰 걱정이 아니니까. 그 대신 아주 루틴하게 강의 들을 때 판서하시고 그거 중심으로 복습하고 복습 다 끝난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연습 문제 다 못 풀겠다 그러면은 전략을 세우시면 되죠. 뭐 홀수 문제만 풀겠다, 짝수 문제만 풀겠다. 그렇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까지 한번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소개, 우리 출제 되는 내용하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차례를 한번 보시죠. 차례해서 목차를 쭉 거기 해놨는데요. 파트 1, 2, 3 해놨어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근데 미시경제학을 대개 여러분 경제학 한 번쯤 봤을 테니까 1편이 미시경제학 기초, 수요공급 이론, 소비자 선택 이론, 효용극대화, 무차별 이론이죠. 그 다음에 4편이 생산자 선택 이론. 여기는 생산함수, 비용함수예요. 그 다음에 5편이 시장 이론, 6편이 요소 시장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생경제학 시장 실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미시는 거의 이 전 범위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후생경제 이론 같은 것은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18장, 챕터 18에 후생경제 이론, 여기서는 거의 시험이 출제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15장 보면 과점시장 분석할 때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게임 이론도 별로 우리 시험에서 또 이거 하게 되는 경우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도 출제 현장에서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스킵해버려도 되는 그런 거라.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요 정도를 스킵한다고 보면은 다른 부분은 거의 균등하게 이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4편 생산자 선택 이론. 요건 생산함수, 비용함수, 도출인데요. 요거는 5편 생산물 시장 이론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극대화.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게 되는데 비용함수 도출하는 과정이 4편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공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자체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는 또 흔치는 않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해서 미시경제학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편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죠. 여기 보면 1편에 거시경제 1편에 거시경제학 기초개념 이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에 대한 기본 개념 보는 거죠. 거기 보면 단순 모형,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하는 데서 가장 단순한 모형을 가지고 국민소득 결정 핵심 개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대해서는 두 계열의 학파가 존재하죠. 고전학파와 케인즈. 근데 고전학파는 이제 이어서 통화주의 학파, 합리적 기대학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학파의 흐름이 쭉 국민소득 결정 이론 전개가 되는데 두 학파의 가장 단순한 형태, 이게 1편에서 다뤄지게 돼요. 그 다음에 4편 보시면 단순 모형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ISLM 모형이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 모형으로 보면 두 학파의 단순 모형, ISLM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게 큰 흐름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2편 같은 데는 개별 함수론, 그러니까 국민소득 결정하는데 뭐 소비, 투자, 수출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나 투자나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개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편이 통화금융이론.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통화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 이자율이 우리 뭐 요새 시사성 문제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자율을 동결할 거냐, 다시 또 올릴 거냐,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핫 이슈죠. 이자율이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 높으면 투자 못하죠. 싸면 투자. 근데 그 이자율이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금융이론은 이제 거시경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요걸로 해서 이제 ISLM 수요 공급 모형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편이 동태 경제학.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 이론이에요. 동태라고 하는 것은 타임 패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분석하는 것이에요. 경제 성장이 대표적이겠죠. 성장 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편에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5편은 전체 스킵했어요. 분석은 어려운데 시험 출제는 뭐 한 3년, 4년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포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40문제가 되면은 여기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론 수지론이죠. 국제무역. 그래서 자유무역하면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또 자유무역할 때 한계가 있으니까 관세 매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론은 개방거시경제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개방경제는 국내 경제하고 참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수출과 수입을 고려해야 되는데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게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3편에서 통화금융이론에서는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국제수지론에서는 환율이야. 환율이 수출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제수지론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수출입에 영향을 주어서 국민경제, 국민소득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죠, 지금까지는 무역론에서 하나, 수지론에서 하나, 거의 한 문제만 출제가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스킵했었죠. 근데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2개는 기본이 될 거고요. 많이 나오면 4개, 5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되게 경제학 공부하신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나 생전 처음이야 하는 분들은 가시면 공부해 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목차는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의 목차, 순서가 어떤 것이 다뤄지는가 이런 것은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목차를 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노무사 기출문제 최근 5년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분류했어요. 챕터별로 장별로 분류해서 올려놓을 테니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출제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전투 의욕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 우리 한번 3시간씩 12회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 8회에서 10회 그럼 우리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복습 이론 들으실 때 수강 노트 꼭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시간이 되시면 이 교재, 주 교재 연습 문제 좀 풀어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경제학은 오히려 경영조직론 같은 데서 그 암기할 사항 많고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많은 선택 과목 중에서 경제언론을 선택했으니까 제 책임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른 과목 선택한 분들보다는 경제학을 효율적으로 빨리 쉽게 정리해서 1차 부담 없이 만들어드리는 게 제 임무일 것 같습니다. 충실히 강의해 볼 테니 여러분들은 제 말씀드린 몇 가지고 유의하시면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이론 마무리 잘 하도록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앞에 도입부, 자, 인트로덕션 얘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 얘기를 시작을 하십시다.